이렇게 뭐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좀 제가 수술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좀 처음부터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수술을 이미 받고, 인공호흡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보청기를 쓰시거나 아직 인공호흡을 결정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보호자분도 계실 것이고, 앞서 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은 인공호흡 수술은 거의 한 50년 이상 굉장히 안정된 그런 청각 재활 방법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인공호흡 수술에 대해서 그 효과를 의심하거나 그 수술에 대해서 뭐 망설이거나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갔는데, 인공호흡가 끊임없이 발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 2000년도 또 2010년도까지 발전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발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기가 발전되는 것보다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인공호흡을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000케이스 정도 수술을 해왔고, 그런데 저희 병원이 왜 인공호흡 수술을 하게 됐냐면 2002년도 당시에는 인공호흡 수술이 우리나라의 국내에 큰 대학병원 한 5군데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에서는 한 2군데, 그 다음에 지방의 한 2군데 병원에서만 시행을 했고, 대부분의 병원들은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됐던 경우도 있었고, 다른 병원들은 또 이제 시도 자체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인 병원이 하나 나타나서 인공호흡 수술을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의아한, 왜 하려고 하느냐? 할 수 있을까? 뭐 조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면은 개인 병원에서 시도를 꽤 많이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개인 병원들은 대부분 다 수술을 접고 큰 종합병원 또 대학병원들이 중심이 돼서 인공호흡 수술이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모델로 삼았던 병원은 미국에 있는 하우스 클리닉이라고 하는 개인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귀만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인데, 뭐 종합병원도 아니고 뭐 대학병원은 물론 아니지만, 그 병원은 세계에서 최초로 인공호흡 수술을 했고, 그리고 인공호흡으로도 하지 못하는 그 뇌관 이식 임플란트라고 하는 그런 것도 세계에서 최초로 그 병원에서 했고, 그 병원은 모든 귀가 안 들리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보청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청각 재활을 가장 먼저 시작한 병원이에요. 그런 병원을 모델로 저희가 했는데, 인공호흡 수술을 하게 된 목적은 뭐냐면, 당시에 대학병원이 수술만 하고 전혀 환자분들에게 뭐 매핑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잘 못해주고, 언어 재활은 더더군다나 전혀 못해주고, 그런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88년도에 성인을 대상으로 인공호흡가 시작됐고, 이제 93년도, 4년도에 어린아이들에게 인공호흡가 시작이 됐는데,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재활 치료가 언어 재활이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고도 결과가 매우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일단 수술을 몇 케이스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수술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보이던 때였어요. 여러 가지 그 동기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거는 좀 잘못됐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적인 기계적인 문제만 없으면 병원을 방문하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환자들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환자들에게 설명을 한다든가 또는 환자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호흡 수술은 어떤 수술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를 좀 한번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병원 내에서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또 매핑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수술한 주치의가 직접 그 문제를 상담을 하고 또 환자분들과 또 보호자들과 함께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면서 발전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목적이 이런 것을 좀 알리고 싶었어요. 환자분들을 좀 깨어나게. 그랬더니 환자분들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보다도 처음에 시작한 병원은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규모지만 그 소문이 나서 인공호흡을 저희가 2002년도에 시작했지만 폭발적으로 저희 병원에 인공호흡을 받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한 병원으로 저희가 평가될 정도로 수술이 많아졌어요. 근데 저희가 인공호흡 수술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에 메이저 대학병원, 삼성의료원이 이제 저희보다 한 1년 먼저 시작하는 6번째, 국내에서 대학병원 중에 이제 6번째 병원이었고, 저희 병원보다도 훨씬 케이스가 적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데 다들 대학병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 개인 병원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수술을 받느냐. 당시에 의료보험도 안 됐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저희 병원을 방문을 해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인공호흡 수술은 환자와 주치의와 재활치료사들, 청각사 이런 관련자들이 하나로 팀을 만들어서 같이 평생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구나.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생각을 하고 각 병원들이 이제 그때부터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 목적이 달성이 됐어요. 국내에서 그런 환자분들끼리 모이는 커뮤니티도 생기고 대학병원마다 인공호흡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도 만들고 환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그런 인공호흡 교실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는 사실 인공호흡 수술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별로 없고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재활을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활 프로그램을 전문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점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앞서 아마 우리 음악치료사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AVT라고 하는 청각 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언어치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재활센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또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청각 재활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또 환자분들이 그거를 알고 필요한 분들은 저희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인공호흡가 지금 거의 40년, 50년 됐지만 인공호흡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은 대부분 느끼시고 계신 부분이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인공호흡 수술은 처음에 소리를 전혀 분간을 못하는 분들이 보청기로 전혀 분간을 못한 분들이 수술을 받고
보니까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요. 너무나 좋아서 수술을 참 잘 받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불편한 문제들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사람 말소리를 조용한 곳에서는 듣게 되지만은 그 전에 청력을 잃기 전에 들었던 거와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시끄러운 곳에서 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듣는 기능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는 소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음악을 들었더니 과거에 듣던 음악하고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방향성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양의 수술을 굉장히 중심으로 많이 발전이 됐고 그리고 이제 보청기랑 같이 쓰는 방식도 발전이 됐지만 여전히 인공호흡의 그런 어려움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공호흡가 적용돼서 도움을 줬던 난청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오늘 중점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 난청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이 부분은 청각의 굉장히 사각지대라고 보통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호흡을 받기에는 좀 청력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본인도 조그만 소리도 들어요. 근데 소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병원에 갔더니 뭐 아직 인공호흡 할 때는 안 되는 것 같다. 아마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보청기를 끼면은 너무 막 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오히려 보청기를 빼고 이렇게 좀 크게 듣는 게 훨씬 소리가 더 분명해요. 또 보청기를 끼면 더 힘들고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좀 있지만 그래서 이런 이 난청의 사각지대는 이런 형태의 청각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보청기를 끼기, 특히 왼쪽에 보이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청력이 남아있는 분들은 보청기를 거의 못 껴요. 보청기를 끼면은 막 울려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소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선천성 난청이고 난청 유전자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대개 중년이 되기 전에 이런 청력도를 갖게 되니까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인생의 가장 활동량이 많은 그런 시기에 이런 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처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EAS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수술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력이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공호흡 수술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인공호흡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의사들도 인공호흡을 하면은 청력을 다 잃어버리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도에, 3년도에 이제 외국의 국제학회에 인공호흡 학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분에 어떤 이 의사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인공호흡을 해도 청력이 남아있더라고 하는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애들은 그거를 보고 저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해보니까 청력이 없어지지 않더라. 좀 남아있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 환자분들을 다 기록을 뒤져봤어요. 인공호흡 수술을 받은 다음에는 인공호흡을 착용하고 검사를 하지 인공호흡을 빼고 검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을 오시면은 인공호흡을 빼고 자기 청력이 혹시 남아있는지를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청력이 남아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이런 청력을 갖고 있는 분들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보니까 청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청력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청력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인공호흡을 해도 청력이 남아있으면
그 남은 청력을 이용을 하자 이런 개념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이제 한 7, 8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도 초에 2010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저희가 그 지금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EAS 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환자분들의 반응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쭉 일반적으로 소리를 잘 듣던 분이 청력을 갑자기 잃어버린 분들은 인공호흡을 하고선 굉장히 소리가 이질적이었는데 우리가 하는 그 EAS라고 하는 방식을 쓰니까 그 과거에 들었던 기억에 있던 그 소리와 매우 흡사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EAS라고 하는 수술이 발전이 됐습니다. 이제 인공호흡가 갖고 있는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이 방법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잔존 청력이 없는 환자들은 그냥 인공호흡을 받고 잔존 청력이 있는 환자도 그냥 인공호흡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잔존 청력이 좀 남아있는 경우는 보청기를 껴서 그거를 바이모달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완전히 개념이 바뀐 새로운 개념에서는 잔존 청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인공호흡을 하지만 반대쪽에 잔존 청력이 있는 쪽은 EAS를 쓰는 거예요. 보청기를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잔존 청력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그러니까 저음과 고음이 다 남아있는 경우는 보청기를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10년 이상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저음 부분을 이제 듣게 되면은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가장 우리가 기본 주파수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 기본 주파수가 저음 부분에 있기 때문에 기본 주파수를 들으면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소리의 색깔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알게 되니까 앞서 아마 저희 결과를 좀 들으신 분들은 사람이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감정이 실리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실리는 거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하는 얘기인지 표정을 보지 않으면은 감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기본 주파수를 포함한 저음 쪽의 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되니까 음악을 듣는 능력이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게 무슨 내가 음악을 취미로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을 잘 들을 수 있는 분은 훨씬 소리를 잘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게 돼서 저음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특히 이제 왜 음악을 들으면은 사람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되느냐를 봤더니 음악가들이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를 나눌 때 훨씬 소리를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음악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올 때 그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운 곳에서 소리를 들을 때도 소음이 들어오고 사람 목소리가 들어올 때 이거를 분별해서 분리해서 듣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음악을 잘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음악 재활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음악을 들으면 막 짜증만 나고 별로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전혀 멀리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인공호흡 착용하는 어른분들은 음악을 대개 듣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게 돼서 결국은 이제 EAS라고 하는 수술이 굉장히 저희한테 분명한 확신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청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부 EAS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모임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청력이 저렇게 남아있는 분들은 나는 소리를 잘 듣기 때문에 뭐 인공호흡을 아예 생각도 안 한 분들이 있고 또 인공호흡을 하려고 해도 병원에 가도 인공호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본인의 청력도를 자기가 봤을 때 저런 모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저 위쪽에 있는 위에서 왼쪽에 있는 저 청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100%가 가능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도 100%. 이런 경우는 한 70%. 청력이 좀 떨어지면은 이런 분은 한 30% 정도. 이렇게 청력에 따라서 이 차이가 좀 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ES를 그동안에 쓰신 분들 보면은 가장 오래 쓰신 분들 보면은 거의 14년, 15년 정도 쓰고 계시고 안정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바이모다를 쓰고 있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 경우에는 보청기 쪽이 청력이 좋지 않은데도 수술을 안 시키고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점점 발전이 되고 혹시 청력을 재생시킬 수 있는 유전자 치료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의 경우에 굉장히 ES라고 하는 개념은 보청기 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인공호흡을 같이 사용하면서 아이가 성장할 때 좋은 소리를 듣게 해주는 거를 하면서도 나중에 발전되어 있는 수술 청력이 그대로 보존이 됐다는 거는 아내가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니까 그래서 인공호흡을 사용하지만 향후에 발전된 그런 기술들을 도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력이 처음에 너무 많이 남아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을 인공호흡을 사용하고 반대쪽을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두 번째 수술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근데 내가 이제 보니까 좀 소리가 남아서 조금 보청기 끼고 그냥 들을만 하다. 그런데 굳이 인공호흡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청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보청기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인공호흡을 얹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소음 속에서 듣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아마 이 중에서도 청력이 남아있는데도 그냥 모르고 인공호흡만 쓰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따가 청력을 확인을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애들은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굉장히 이른 나이에 수술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한 3세에서부터 시작했다가 2세, 그 다음에 1세 반, 1세, 그 다음에 최근에 10개월, 그보다 더 먼저 6, 7개월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한 10년 전부터 일찍 수술을 하면은 모든 문제를 아이들의 난청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일찍만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의 청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청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인공호흡 수술을 그냥 해버리면 그냥 청력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보청기로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음성 신호를 받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인식을 모르고 지금까지도 그냥 그걸 무시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보통 한 1세 전에도 자기의 그 주관적인 청력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해보니까 보통 뇌파 검사를 이용해서 청력 검사 했을 때 반응이 안 나와서 이게 청력이 없다, 인공호흡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들도 실제로 보면 이렇게 청력이 처음에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뇌파 청력 검사에서 다 반응이 없는 거로 나온 아이들을 보니까
실제로는 96% 아이들에서 조금이라도 처음에 청력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 보청기를 끼는데, 그래서 이런 그 어린아이들이 잔청이 남아있을 때 그거를 모르고 인공호흡만 사용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본 주파수에 있는 소리를 못 들었고, 그것이 아이한테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 많은 실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냥 말을 잘 하고 뭐 일반 학교도 다니고 하니까 그것이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잘 뭐 알 수가 없고 그냥 빨리 인공호흡만 시키면은 모든 게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결정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청력 보존이 이제 중요한데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물론 100%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해보니까 수술하기 전에 청력이 남아도 보통 어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0%, 100명 중에 한 80명 정도는 가능하더라라고 이제 알게 됐고, 애들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청력이 물론 떨어지지만 우리가 남은 청력을 이용해서 이런 거를 활용하겠다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모든 아이들한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성적이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수술을 일단 잘해야 돼. 그리고 그런 개념을 갖고서 이 주치의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꼭 반드시 청력을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수술을 하는 거랑 똑같이 수술을 해도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갖고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똑같이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수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할 때 인공호흡가 지금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인공호흡 기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간에 어떤 개인 맞춤식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세미나를 이제 형식으로 했지만 저희가 지금 이 세미나를 시점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EAS를 사용하는 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좀 어떤 그 모임을 만들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도 한 전반기, 후반기 정도 해서, 왜 그러냐? 이 EAS를 사용하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그거를 100% 잘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청력이 자꾸 바뀌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청력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청력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력은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그게 변하면은 보청기도 그 남은 청력에 따라서 조절을 따로 해야 되고, 인공호흡도 거기에 맞춰서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2번은 와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실 더 잘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분은 어떤 식의 재활치료를 좀 훈련을 더 많이 받으면, 그 재활치료를 받는다는 거는 병원에 이렇게 방문하는 거는 요령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재활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령을 와서 한 번씩은 좀 하고, 근데 사람은 뭔가 관리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저도 굉장히 게을러서 운동하는 걸 잘 못하는데 돈을 내서 어디 등록을 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게 되면 할 수 없이 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운동을 해도 뭐 헬스장에 가서 뭐 어떤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받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자기가 혼자 가서 운동을 하면 되지. 뭐 하라고 트레이너한테 가서 뭐 이거 들고 하는 것도 뭐 다른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EAS는 재활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음악이나 언어 소리 듣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평가를 받고 그냥 나는 잘해요, 뭐 좋습니다 이렇게만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술 받은 이걸 사용하는 분들을 등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커뮤니티 저희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은 지금 생각으로는 SNS 상에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일단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해서 같이 거기서 저희가 정보도 주고 정기적으로 좀 그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거는 그냥 해서 그냥 한 번으로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뭐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어떤 최상의 상태로 살아가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 맞춤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사실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사실은 저희가 몇백 명의 환자분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 오신 분은 뭐 그중에 뭐 반의 반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뭐 1년에 뭐 한두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시면은 저희가 이런 거를 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 병원이 별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병원이 시작한 목적이 저희 병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다른 병원들이 뭐 잘 못하거나 아니면 소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관심을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나서서 그런 거를 해서 또 저희가 병원이 이런 걸 하다 보면요 다른 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런 병원들이 대학병원이 또 관심을 갖고 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또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병원들이 좀 깨어나서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하게 되면은 저희의 목적은 달성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뭐 우리 병원만 뭐 주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병원의 목적은 그런 데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수술한 분들을 잘 우리가 케어를 해서 더 잘 듣는 분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언젠가 이런 것들이 다 한마디로 전파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면은 저희 병원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바람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걸로 줄이고 오늘은 이제 시작이다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저희를 좀 같이 좀 도와서 좀 많은 그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